여러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도 깔아줄게. 댐도 지어줄게. 항구도 만들어줄게. 공짜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인 나라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스리랑카는 빚을 못 갚아서 자국 항구를 99년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컨소시엄이 시공한 발전소 터널이 무너져서 전력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약 26억 달러를 들여 화라산 발치에 세운 거대한 댐의 콘크리트 벽면에 균열이 번지고 있는데 그 수가 무려 17,000개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 사고 등으로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전부 맡았던 중국 국영기업 신호하이드로는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중국의 해외 개발 금융은 2016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신규 프로젝트 대출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기존 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실국 구제금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돈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약 1조 달러를 들여 세운 1대1로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이 도망친 필리핀에 현대건설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망쳐놓은 탄자니아 철도를 코레일이 살려냈습니다. HD 현대는 중국이 노리던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에 10년간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재가동시켰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라크에서 세계 최장 14.5km 방파제를 세워 기네스북에 올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뿌린 나라가 쫓겨나고 뒤늦게 들어간 대한민국이 그 폐허 위에서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1대1로가 어떻게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렸는지. 둘째, 한국 기업들이 그 폐허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셋째, 이 거대한 판 뒤집기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영상 하나면 전 세계 인프라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벌여놓은 1대1로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돌면서 선포한 이 프로젝트의 정식 이름은 1대1로, 영어로는 BRI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도로, 철도, 항만, 댐,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참여 국가만 140개국에서 150개국, 전 세계 인구의 75%가 이 프로젝트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투입된 돈은 약 1조 달러. 인류 역사상 단일 국가가 벌인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출 방식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거든요. 보통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낮고 조건이 투명합니다. 계약서가 공개되고 현지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환경평가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데 금리가 세계은행보다 2배에서 3배나 높았습니다. 에콰도르에 빌려준 돈의 금리가 무려 7%였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서 돈을 빌리는 나라의 국민조차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시공도 중국 기업이 하고 자재도 중국산을 쓰고 심지어 노동자까지 중국에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은 빌려줬지만 그 돈이 결국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거예요. 현지 나라에는 일자리도 안 생기고 기술도 안 남고 남는 건 빚뿐입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닫힌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만 이득을 보는 완벽한 폐쇄 회로인 거죠.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집에 와서 내가 인테리어 다 해줄게. 돈은 나중에 갚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공도 자기 사람, 자재도 자기 거, 인건비도 자기한테 돌아가고 여러분한테는 빚만 남는 겁니다. 게다가 빚을 못 갚으면 집 열쇠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을 수도 콜롬보에 버금가는 현대적인 항구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손을 내밀었죠. 중국은 15억 달러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항구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항구는 주요 글로벌 해운 항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고 배후 산업시설도 전무했습니다. 해가 오지 않는 항구, 수익이 제로인 항구에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한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99년간 넘겨야 했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있는 항구인데 99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걸 보고 부채함정 외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반토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채함정은 전 세계로 번져나갔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1대1로에 참여한 나라 중 부채 위기에 빠진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2010년에는 고작 5%였어요. 12배가 폭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은 공식적인 장부에도 잡히지 않는 유령 빚이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부채 외에 따로 존재하는 숨겨진 부채가 약 3,850억 달러, 빌린 줄도 모르는 빚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인프라를 지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 나라를 빚으로 올가매는 거대한 금융사슬이었던 겁니다. 이 사슬이 얼마나 잔인한지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코카코도 싱클레어 댐.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댐은 중국의 1대1로가 남긴 가장 처참한 현장이거든요. 약 26억 달러를 들여 에콰도르 역사상 가장 비싼 인프라로 지어진 이 댐은 에콰도르 전체 전력의 35%를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150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력발전소. 에콰도르 국민들은 이 댐이 나라의 에너지 독립을 이끌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맡은 중국 국영기업 신호하이드로가 기준 미달의 저품질 철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계 설비와 구조물에서 최대 17,000개에 달하는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이 댐이 세워진 곳은 16세기부터 지속적으로 폭발해온 활화산의 기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활화산 옆에 댐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호하이드로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모래와 토사물이 끊임없이 터빈으로 유입되면서 발전소를 주기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안데스 산맥의 빙하마저 줄어들면서 수온도 부족해지고 있어요. 결국 실제 발전 능력은 원래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터널 붕괴 등의 사고로 최소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하류 침식 문제가 심각해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분노가 치미는 건 부패의 규모입니다. 이 댐 건설과 관련해서 전 대통령 레닌 모레노를 비롯한 37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7,600만 달러 규모의 중국 측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콰도르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진 이 부실댐을 인수하지 않겠다. 26억 달러짜리 댐이 나라의 자부심이 아니라 나라의 치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콰도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닐름젤룽 수력발전소. 이 사업의 비용은 2002년 승인 당시 845억 루피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5,070억 루피 이상까지 폭등했습니다. 4,200억 루피 이상이 초과된 겁니다. 공사는 약 8에서 9년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2022년 7월 6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 컨소시엄의 부실 설계와 날림 시공을 이기지 못한 발전소의 테일레이스 터널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전력 생산이 전면 중단됐고 파키스탄 전역에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감사원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 시공, 재무, 모든 면에서 철저히 실패한 국가적 재앙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사가 약 9년이나 늦어지면서 인도와의 키셴강과 국제 수리권 분쟁에서도 패소하는 치명적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른바 자원 약탈형 인프라의 전형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코발트구리 광산 확보를 위해 사이코마인스 협정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수조 원어치의 광물은 캐갔는데 약속된 인프라 건설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이행되었습니다. DRC 정부는 2026년 이 협정의 전면적인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필리핀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중국은 필리핀에 수빅클락 철도, 민다나오 철도 등 50억 달러가 넘는 3개의 대형 철도 프로젝트를 약속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집안 살림 다 치워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공사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자금 조달을 무기한 거부했습니다. 필리핀 교통부 장관 하이메 바우티스타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 중국은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돈줄을 끄는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자 중국은 그 보복으로 철도 융자를 동결해버린 겁니다. 돈을 무기로 쓴 거예요. 철도를 인질로 잡고 영토를 요구한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총을 쏘지는 않지만 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상대방의 목줄을 쥐는 전략이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값싼 돈이라는 미끼로 전 세계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와 부채함정과 자본의 무기화라는 세 갈래 사슬로 올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인프라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폐허 한가운데로 왜 하필 한국이 들어간 걸까요? 한국이 갖고 있는 무기는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중국과 한국의 인프라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차이는 돈을 빌려주는 방식, 그러니까 금융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 국영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양자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불투명하고 금리가 높고 상대 나라 국민은 조건을 알 수도 없습니다. 못 갚으면 인프라를 압류해 갑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다자간 개발은행과 손을 잡습니다. 계약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현지 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환경평가도 철저하게 거칩니다. 이걸 민관합작투자, 영어로 PPP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식은 동네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와 비슷합니다. 서류도 안 남기고 이자는 살인적이고 못 갚으면 집 문서를 가져갑니다. 한국식은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받는 겁니다. 이자율이 공시되어 있고 계약서 한 글자까지 법적 보호를 받고 분쟁이 생기면 국제법정에서 해결합니다. 이 금융구조의 차이가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제부터 나라별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필리핀입니다. 중국이 자금줄을 끊고 도망친 그 필리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3년 10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철도 차관 요청을 공식 철회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파트너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투명한 자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말롤로스 클락 철도 프로젝트. 현대건설이 5억 7,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17km 길이의 고가교와 2개의 역사를 짓는 사업입니다. 중국 측 제안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좌초됐던 반면 한국 주도 프로젝트는 착공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DLENC도 6억 9,700만 달러 규모의 구간을 수주했고 포스코 건설까지 참여하며 필리핀 철도의 심장부를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수건 사업이었던 민다나오 철도도 되살아났습니다. 830억 페소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민관 합작 투자 방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국 기업 2곳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토지 보상비 1.48억 페소를 긴급 배정하고 178가구의 선제적 이주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필리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불투명한 빚에 묶여있을 때는 철도 한 줄 놓지 못했는데 투명한 금융과 검증된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만나니까 사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 중에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빅만 조선소의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수빅만은 과거 미 해군의 핵심 기지였던 곳입니다. 이전에 한진중공업이 운영했던 이 조선소는 경영난으로 방치됐습니다. 한때 중국 기업이 인수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조선소를 가져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중국해 한가운데에 중국 해군의 전방 기지가 생기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해상 물류가 위협받게 되죠. 이건 조선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해상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이 위기를 막아선 것이 HD 현대중공업입니다.
2022년 서베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먼저 부실조선소를 인수한 뒤 2025년 HD현대가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며 조선소를 재가동시켰습니다. HD현대는 10년간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기 위해 대규모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조선소의 진짜 가치는 이중 용도 기능에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선을 건조합니다. 동시에 필리핀 해군과 미 해군 동맹국 함정의 정비 허브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투자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의 해상 안보를 지키는 방패가 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오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하며 미 해군 MRO, 그러니까 함정 정비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오션의 거제 필리 수빅 연계 전략입니다. 한국의 거제 조선소, 미국의 필리 조선소,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환태평양 멀티하드 체제. 이게 완성되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물리적인 성벽이 됩니다. 중국이 자본으로 동남아를 삼키려 했다면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동남아를 지키는 방패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아프리카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은 필리핀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하수인으로 부린 이야기거든요. 탄자니아의 이웃나라 케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케냐는 중국의 1대1로 자금으로 철도를 깔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막대한 부채에 높은 운영비용, 부패까지 겹치면서 철도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본 탄자니아는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시공, 그러니까 힘쓰는 노동은 중국 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컨트롤 타워인 사업관리, 전문 용어로 PM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국의 제일 엔지니어링과 코레일에 맡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PM은 전체 공사의 뇌에 해당합니다. 설계를 검증하고, 공정을 관리하고, 품질을 감독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모든 권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 뇌를 차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나르는 사람과 설계도를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국은 벽돌을 날랐고 한국은 설계도를 들고 감독석에 앉은 겁니다. 실제로 한국 PM팀은 중국 시공사의 부실을 감시하고 전체 공정을 관리하면서 탄자니아의 경제 대동맥인 중앙선 철도를 한국 표준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총 연장 약 2,000km에 달하는 이 전철화 네트워크는 동아프리카 최초의 사례입니다. 성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한국이 관리하면서 기존 시속 30에서 50km에 불과하던 속도가 시속 16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기 견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루의 탄소 배출을 37.5톤이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물류 비용이 50% 이상 절감됐습니다. 이 물류비 절감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 같은 내륙국들이 탄자니아의 준항회랑으로 무역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보면 한국이 단순히 철도를 잘 만든 게 아닙니다. 운영체계와 유지보수 표준을 한국식으로 깔아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향후 수십 년간 탄자니아는 한국의 부품과 기술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계약에 현지 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중국처럼 자기 사람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탄자니아 노동자들에게 직접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파트너십이죠. 이제 세 번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자본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라크가 추진 중인 개발의 길 프로젝트. 이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17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물류 사업입니다. 그 신장부가 바로 알파오 항만입니다. 대우건설이 이 항만의 1단계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6억 2,500만 달러. 그러자 중국 기업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라크 정부를 향해 26억 5천만 달러 이하로 가격을 후려치겠다며 입찰에 난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라크 정부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거절하고 이미 현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공정관리 능력을 증명한 대우건설과 최종 계약을 승인한 겁니다.
대우건설은 여기서 세계 최장 14.5km 길이의 방파제를 성공적으로 축조해 기네스북에 등재시켰습니다. 자본의 저가 공세를 기술의 완전성으로 분쇄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번째 현장,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망은 심각한 노후화 상태였습니다. 중국산 구형 디젤 기관차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산악 지형에서 등판 능력 한계가 드러나면서 차량 노후화율이 91%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 이 시장에 들어갑니다. 약 1억 9,570만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 규모의 EMU 250 고속철 6편성, 7. 양 곱하기 6편성 총 42량을 수주한 겁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을 견디고 최고 시속 250km를 내도록 설계된 최첨단 모델입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1억 8,518만 유로를 40년 만기 10년 거치라는 파격적인 초장기저리 차관으로 지원했습니다. 중국의 고금리 착취형 대출과는 차원이 다른 조건이죠. 타슈켄트에서 히바까지 14시간이 걸리던 여정이 7시간으로 단축됩니다. 3월에는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이 직접 시승을 마쳤고 5월 정규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지 유지 보수와 기술 이전을 계약에 포함시키며 단순 수출을 넘어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파키스탄입니다. 앞서 중국 컨소시엄이 시공한 닐룸젤룸 발전소의 터널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이웃한 지역에서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자본이 주도한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147메가와트 규모로 4억 9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국제금융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투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2017년에 조기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컨소시엄이 시공한 발전소가 터널 붕괴로 멈춰섰을 때 한국 발전소는 파키스탄 전력망에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기,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송전회사가 송전망 구축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한국 컨소시엄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현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피해액을 분단위로 정밀하게 산정한 뒤 서리 뭉치를 들고 런던 국제중재재판소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의 논리를 산산조각 내고 6.9억 루피의 배상과 소송비용 일체를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국 인프라 자본과는 얕은 수로 타협할 수 없다. 계약서의 쉼표 하나까지 돈으로 환산해 받아내는 냉혹한 프로페셔널이다. 여섯 번째 현장,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이 펼친 전략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묘수입니다. 이건 중국이 깔아놓은 판 위에 손가락을 얹은 이야기거든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중국이 지난 수년간 해외 직접 투자에 40% 이상을 쏟아부으며 1대1로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던 곳입니다. 중국이 엄청난 자금으로 도로와 항만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2026년 1월 18일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집트 투자외국무역부 장관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이 이면에 한국 통상팀의 기가 막힌 묘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QIZ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적격 산업단지라고 하는데요. 이 구역에서 이스라엘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넣어 제품을 만들면 미국 시장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구멍을 파고든 겁니다. 중국 자본이 닦아놓은 도로와 항만 인프라 위에서 한국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돌려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QIZ 프리패스 티켓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진입하는 우회 루트를 개척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살인적인 관세를 때리며 경제 블록화를 가속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중국이 피와 땀을 흘리며 지어놓은 인프라 위에서 무관세 달러를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한국이 번다. 이게 지금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6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필리핀, 탄자니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이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진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부실과 부채로 만들어낸 폐허 위에서 한국이 기술과 신뢰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판 뒤집기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잘해서? 아닙니다. 구조적인 원인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금융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닫힌 생태계, 자기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자기 기업이 시공하고 자기 노동자를 데려오고 계약은 비밀에 붙이는 이 구조는 처음에는 빠르게 보이지만 결국 부패와 부실의 온상이 됩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투명한 입찰 과정을 거치면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이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택한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둘째, 부실공사와 기술 이전 거부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잉여 자재와 노동력을 수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에콰도르 댐에 기준 미달 철강을 쓰고 파키스탄 터널을 날림으로 설계한 건 비용 절감과 속도를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현지 국가에는 기술이 남지 않았고 부실만 남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현지 노동자에게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유지 보수와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술을 줬더니 신뢰가 돌아왔고 신뢰가 돌아오니까 더 큰 계약이 들어온 겁니다. 셋째, 자본의 무기화입니다. 필리핀 사례에서 봤듯이 중국은 돈을 외교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철도 돈줄을 끊어버리는 시기죠. 이런 나라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요? 동남아 국가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넷째, 중국 내부의 경제 위기입니다. 헝다와 비구이 위안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의 연쇄 붕괴, 청년 실업률 급등, 자본 유출. 중국은 남의 나라에 돈을 쏟을 여유가 줄었습니다. 신규 개발 금융 대출이 급감하고 기존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실국 구제금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상당 부분 강요된 축소였습니다. 이 4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거대한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신뢰를 잃은 자본이 물러나고 기술 자본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중국은 경제를 제한하지만 주권을 빼앗습니다. 이때 한국은 미국 수준의 신뢰도와 중국에 비견되는 가성비, 그리고 무엇보다 주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안보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고 주권도 지킬 수 있는 파트너.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비대칭적 강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를 짓는 걸 넘어서 미래 에너지까지 장악하려는 전략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와 수빅조선소 투자. 이걸 단순한 선박 수리기지 확보로 보면 그림의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이 거점들은 향후 부유식 SMR, 그러니까 바다 위에 띄우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수소 충전 허브로 기능할 전략적 포석입니다. SMR이 뭐냐면요,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작게 줄인 건데 공장에서 조립해서 배에 실어보낼 수 있을 만큼 컴팩트합니다. 이걸 바다 위에 띄우면 해상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전력이 부족한 동남아 섬나라들에게는 꿈같은 기술입니다. 인프라 운영권을 쥔 한국이 에너지 공급 체계를 수소와 SMR로 전환할 때 동남아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중국의 화력발전 기반에서 한국의 청정에너지 기반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에너지 패권의 이동입니다. 이 시점에서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한 나라가 인프라를 무기로 패권을 잡으려다 실패하고 다른 나라가 그 빈자리를 차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규모 댐과 공장을 지어주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탄자니아의 타자라 철도도 중국이 이 시기에 지어준 건데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폐선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10억 달러의 구제 현대화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지정학적 야심으로 인프라를 남발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하고 현지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이 역사적 실패를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이 역사의 교훈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지어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사업 총괄 관리와 운영 유지 보수라는 고부가가치 영역을 장악한 거죠. 이건 마치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합니다. 핸드폰을 만들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돈은 운영 체계를 장악하는 데서 나옵니다.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요. 한국은 인프라 세계의 운영 체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프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크게 3단계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파산입니다. 중국이 약 1조 달러를 들여 세운 1대1로가 부실 공사, 부채 함정, 자본의 무기화라는 3가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댐은 균열투성이고, 파키스탄의 터널은 붕괴됐고, 스리랑카의 항구는 빼앗겼고, 필리핀의 철도는 증발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체입니다. 중국이 만든 공백 속으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필리핀 철도를, 코레일은 탄자니아 철도를, 대우건설은 이라크 항만을,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 고속철을, HD현대는 수빅만 조선소를 장악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장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프라를 짓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수소와 SMR이라는 미래 에너지까지 연결하며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지은 자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가 표준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3단계가 합쳐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중국은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로 전략적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비아라의 총 인게이지먼트가 213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는 과거의 대규모 부실 인프라에서 디지털 에너지 분야로의 전환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과거 프로젝트의 부실 유산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으며 한번 잃은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제, 필리, 수빅, 오스타를 잇는 환태평양 조선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이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물리적 성벽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이 주도하는 SMR 전력망이 깔리면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석탄 화력 자본으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거대합니다. 한국이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 에너지 안보 통합 파트너로 격상된다는 뜻이거든요. 인프라를 짓고 그 위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방위체계와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계, 이걸 한국이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건설과 조선과 에너지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필리핀 철도뿐 아니라 사우디 가스 프로젝트까지 따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수출 소식에 주가가 52주 최저가 88,700원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해 2026년 3월 3일 장중 24만 9천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닙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링과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수익이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1대1로의 파산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닙니다. 보태와 불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팽창주의의 종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폐허 위에서 기술과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철도, 에콰도르의 댐, 필리핀의 조선소, 이라크의 항만,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이 현장들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전 세계 인프라와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지정학적 대역전극의 서막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1대1로는 약 1조 달러를 투입했지만 불투명한 금융, 부실 공사, 자본의 무기화라는 3가지 구조적 결함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투명한 다자간 금융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필리핀, 탄자니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등 6개 이상의 전략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셋째, 한국은 단순한 시공을 넘어서 사업 관리와 운영 유지 보수라는 고부가가치 영역을 장악하며 인프라 세계의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목하시면 좋을 지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잔고 추이,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착오한 철의 뉴스, 그리고 SMR과 수소 관련 정책 발표,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켜보시면 이 거대한 판도, 변화의 방향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값싼 돈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진짜 인프라의 가치는 짓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1대1로 붕괴와 한국 기업들의 약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한국 인프라의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전 세계 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